기억만이 인생이다. 기억만이 참된 인생의 가치요 재산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자신의 인생을 갈고 닦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문을 걸며 다그치며 살아온 날들이다. 하지만 기억처럼 끈적거리고 성가신 존재도 없다. 기억은 지나치게 몸피가 크고 무겁다. 그것들을 버리고 좀 더 가벼워지고 싶다. 이제 나는 그것들을 모두 환원시켜야 한다. 그런 후 망각의 늪에 주저없이 내던져야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풀꽃 시인 나태주의 인생 이야기 이제는 잊어도 좋겠다 입니다. 펴낸 곳은 넥서스의 문학 브랜드 앤드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로 풀꽃이 선정될 만큼 사랑받는 대표적인 국민 시인입니다. 현재는 공주에서 공주 풀꽃 문학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풀꽃 문학상, 해외 풀꽃 시인상 등을 제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태주 시인의 유년의 기억을 풀어놓은 에세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광복이 찾아오던 해인 1945년에 태어난 저자는 6살 때 6.25 한국전쟁을 겪었지만 38살에 혼자 된 외할머니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성장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쓰는 저자의 아름다운 시절, 이제는 잊어도 좋겠다. 이 책을 통하여 따뜻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방살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1945년 3월 17일, 그러나 호적의 기록으로는 1945년 3월 16일. 그래서 가끔은 어른이 되고 시인이 된 뒤로는 윤동주 시인이 1945년 2월 16일 세상을 뜬 일을 상기시키며 윤동주 시인이 돌아간 뒤 꼭 한 달 만에 내가 태어났노라 의미를 부여하여 말하곤 했는데 꼭 그건 아닌성 싶다. 어른들 말로는 태어난 날 양력으로 하루도 어기지 않고 면사무소에 찾아가 정확하게 호적을 작성했노라 했다. 하지만 음력 생일로 따져보면 하루가 빗나간다. 아무래도 옛날 분들의 습관이나 기억으로는 양력보다 음력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렇다. 나의 음력 생일은 2월 4일. 그 날짜를 가지고 만세력을 찾아보면 그 날짜는 1945년 3월 17일. 그러니까 호적상 생년월일보다 하루 늦게 태어난 셈이다. 의류생, 닭띠, 출생 시간은 점심 식사 마치고 한참 뒤 오후 3시경. 그러므로 닭으로서는 한참 활기차게 모이를 찾으며 활동하는 시기다. 그것도 춘분을 나흘 앞둔 날이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무당을 찾거나 점집을 가서 점을 보거나 사주에 대해 알아본 일이 없다. 그런 걸 모두 부질없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 어른이 되고 또 학교 선생이 되어 40년 넘게 선생을 하다가 정년 퇴임을 하던 해 죽을 병에 들어 허덕일 때 주변에서 나의 사주에 삼재가 들어 그렇다고 할 때도 믿지 않았다. 어쨌든 내가 태어난 것은 광복이 되던 해 일제 말기, 아직은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다. 그래서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호적에 올라 있었다. 나수웅.
그러나 아버지가 대릴 사이로 들어가 김씨였으므로 그 당시의 기록에는 김수응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에 맞이로 태어나서 출발한 인생이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흐릿한 대로 가난하거나 불행했다는 느낌보다 평온하고 부드럽고 따스한 기억이 우세하다. 누군가로부터 한없이 보호받고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다. 역시 어른들 말씀을 떠올려 보면 나는 어려서 글을 일찍 깨쳤고 엉뚱하고 성숙한 말을 자주 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단다. 나 다음으로 태어난 형제는 누이 동생 희수다. 그녀의 어린 시절 이름은 영자였다. 이른바 아명인데 내 아명은 영주였다. 2살 터울로 누이 동생이 태어났으므로 집 나이로 3살 때 털을 팔았고 또 어머니의 젖을 떼야 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일찍 젖을 물려준 아이로서 애석함이 있었을 것이고 나는 젖을 먹고 있는 동생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내가 했다는 말을 어른들은 두고두고 내게 들려주곤 했다. 영자야, 오빠 젖 좀 주라고 해라. 이건 직접 화법이 아니고 간접 화법이다. 젖을 먹고 있는 동생에게 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어머니 들으라고 한 소리였다. 그것도 간절한 마음을 담은 호소였으니 끝내 어머니는 아이의 청을 물리칠 수 없어 반대쪽 젖을 나에게 물려주었다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양쪽 젖을 두 아이에게 하나씩 물려 빨게 한 셈이다. 또 한 가지, 가끔은 울기도 했는데 울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한다. 울었땡 땀났네. 말하자면 울었더니 땀이 났다는 말인데 그런 걸로 보아 어린 시절 나는 언어 발달이 비교적 다른 아이보다 빠르지 않았나 싶다. 또 이런 점이 집안 어른들에게 영리한 아이로 평가받게 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나는 영리한 아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일이든 집중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나 싶다. 이 역시 외할머니 말씀에 의한 것이지만 어머니 젖이 떨어지고 방바닥에 앉아 있을 때부터 혼자서 노는 것을 잘했다고 한다. 가령 팥이나 콩 한 되를 방바닥에 흩어주면 그걸 가지고 한나절 혼자서 흩었다가 모았다가 하면서 놀았다고 한다.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의 아이가 아니었나 싶다. 그 시절은 누구나 춥고 배고프게 살던 시절이다. 일부 특별한 사람들, 부자들이나 배골지 않고 헐벗지 않았지 누구나 힘든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나의 어린 시절은 마냥 포근하고 편안하게만 느껴진다.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행복하기까지 하다. 왜 그럴까? 그 중심에 외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리라. 낳아서 젖을 먹여 기르기까지는 어머니 몫이었지만 그 다음 4살부터는 외할머니가 나를 받아서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모성은 어머니가 아니고 외할머니다. 이 점이 평생을 두고 나를 힘들게 했고 심정적으로 고달프게 했다. 모성은 하나로 족한 것이다. 그런데 그 모성이 둘이라는 건 불행한 일이다. 하나는 갈등이고 모순이다. 오죽했으면 뒷날 내가 외할머니는 둥글고 어머니는 네모지다 라고 어떤 글에서 썼을까. 마음은 언제나 외할머니를 향해 있었고 그걸 알기에 어머니는 내내 섭섭하게 여기셨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의 젖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나에게 있어 젖꼭지라면
단연 외할머니의 젖꼭지다. 4살부터 어머니를 떠나서 살 때 밤에 자다가 칭얼거리기라도 하면 외할머니는 당신의 젖꼭지를 내게 물려주시곤 했다. 물론 젖이 나오지 않는 빈 젖꼭지다. 하지만 그 빈 젖꼭지를 오물거리다 아이는 잠이 들곤 했을 것이다. 외할아버지 세상 뜨신 뒤 집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남의 집 방 한 칸을 빌려서 살아야만 했다. 젖방살이. 시골 말로 그랬다. 오늘날 말로는 새방살이인데 그 당시 시골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남은 방 하나를 빌려서 사는 걸 젖방살이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굳이 표준말로 바꾸면 겹방살이쯤 될 것이다. 하필이면 그 젖방살이 하는 집이 외할아버지가 청주에서 서천으로 와서 처음으로 마련한 그 집이었다. 당신이 잠시 살다가 형님에게 드리고 그 집 옆에 새로 집을 짓고 이사 갔던 집이다. 그런데 형님이 살림살이를 잘 못해서 집을 팔아먹고 천방산 산속으로 이사가서 지금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집주인은 강시성을 가진 사람이다. 시골 장을 돌면서 고무신 장수를 해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마을에서 비교적 재력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본처가 먼저 세상을 뜨자 후처와 함께 살았는데 후처의 아들 이름은 완순이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그들의 집을 완순네 집이라고 불렀다. 완순네 집은 내가 태어난 집인 면사무소 뒷집에서 비스듬히 올라가 언덕 위에 있는 집이었다. 언덕 거의 윗부분에 있는 집으로 제법 규모가 컸다. 널찍한 마당 앞으로 높은 흙담이 둘러져 있고 사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의 왼쪽 부분에 따로 떨어진 방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외할머니와 내가 젖방살이를 하던 방이었다. 그 방에는 조그만 부엌이 하나 딸려 있었다. 그 부엌의 붓도막 위로 종이 창문이 하나 뚫려 있었고 방으로 들어가면 왼쪽 벽에 창이 하나 더 나 있었는데 그 창문을 열면 바로 행길이 나오고 그 길 건너편이 바로 가작물 할머니네 집 마당이었다. 그러니까 행길과 마당과 처마 밑이 구분이 안 되게 뒤섞여 있었던 것이다. 외할머니와 나는 완순네 집 마당으로 다니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여 가끔은 가작물 할머니네 집 쪽으로 난 열린 문을 사용하곤 했다. 가작물 할머니는 외할머니보다 한두 살 나이가 많은 분으로 역시 홀몸으로 사는 여자분이었다. 외할머니가 가장 편하고 친하게 생각하는 분이었다. 어쩌면 사는 처지가 비슷해서 그랬을 것이다. 외할머니는 틈만 나면 가작물 할머니네로 마시를 가곤 했다. 그때마다 나를 데리고 갔는데 그 짧은 거리도 당신은 꼭 외손주를 안거나 등에 업고 가셨다. 아주 어렸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나이가 들어 7살이 될 때까지 외할머니는 나를 업어주셨다. 외할머니의 등은 넓고 아늑하고 한없이 푸근했다. 외할머니의 등에 업히기만 하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졌고 걱정이 멀어졌다. 외할머니의 등이 나의 세상이었고 놀이터였고 잠의 터전이었다. 그렇다. 나는 외할머니의 등에 업혀서 자주 잠들곤 했다. 어쩌면 외할머니는 당신의 시름과 고달픔을 달래기 위해 어린 손주를 자주 등에 업고 가작물 할머니네 마당을 서성였는지 모른다. 언제든 외할머니는 나를 등에 업고 노래를 불러주시곤 했다. 크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불러주시던 외할머니의 노래. 그것은 나에게
자장가이기도 했고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듣는 음악이기도 했다. 가작물 할머니네 윗집이 풍조 형네 집. 풍조 형은 나보다 한두 살 위인데 마음씨가 좋아 곽든 마을에서 나를 제일 잘 데리고 놀아주었다. 그 아래로 나와 동갑내기인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 이름은 태조였다. 나는 태조보다 풍조 형과 친했기 때문에 그 집은 태조네 집이 아니고 당연히 풍조 형네 집이라고 불렀다. 풍조 형네 집은 가작물 할머니네 집보다 형편이 더 좋지 않았다. 집터가 좁아서 경사진 산비탈을 그대로 이용해 집을 지었는데 그래서 마당이 그대로 행길이고 토방인 집이었다. 사람들이 오가려면 풍조 형네 집 마당을 밟고 건너가야 했다. 그런데 그 길이 곽든 마을 뒷동네인 천초나 처막굴, 절굴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이다. 혼자서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놀 만큼 자랐을 때 내가 가장 많이 가서 논 집이 바로 풍조 형네 집이었다. 그만큼 편한 사이였다. 그 오른쪽으로 가작물 할머니네 집 건너편으로 의용이네 나보다 한두 살 아래의 남자아이로 장시성을 가진 아이였다. 장의용의 아버지는 완순이 아버지처럼 고무신 장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결같이 마음씨가 순한 분이라서 가끔 외할머니가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다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의용인의 집 뒤로는 우를 창창한 대숲이 있어서 해질 무렵이면 참새들 지저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곤 했다. 어쩌면 곽든 마을에 사는 참새들이 모두 그리로 모여 잠자리를 찾는지 몰랐다. 짹짹을 우는 새들의 소리가 시끄럽기도 했지만 오히려 외할머니와 나의 귀에는 또 다른 자장가인 양 편안하게 들렸다. 그것은 하루를 고달프고 힘겹게 보낸 모든 생명 가진 것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안식의 저녁 인사였다. 가작물 할머니네 집을 오른쪽에 두고 완순네 집 왼쪽에 있는 집이 바로 외할머니네 친정집이다. 외할아버지가 곽든 마을로 이사와서 처음으로 지은 집이 바로 그 집이었다. 그 집에는 외할머니의 친정어머니와 남동생 둘과 그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 완순네 집과 담장 하나 사이로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고 집 뒤로도 감나무 밭이 있었다. 그 감나무들은 모두 외할아버지가 심은 것들이라고 했다. 가끔은 감나무로 해서 완순네 집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다. 거기다 그 집에는 솜틀이 하나 있어 종종 시비거리까지 생겼다. 솜틀이란 묵은 솜을 새 솜으로 만드는 기계를 말하는데 그 기계를 돌리면 소음이 무척 심하고 먼지가 많아 늘상 피해를 입는 쪽이 있기 마련이었다. 어쩌면 내가 어렸던 시절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의 형편이 그랬다. 먹는 음식이며 옷가지며 살림살이가 두루 부족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춥고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전혀 궁핍함을 느끼지 못했다. 외할머니가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덕분이다. 외할머니와 함께 젖방살이 하던 한 칸짜리 방은 좁고 늘 어두컴컴했다. 빛은 양쪽에 조그만 창호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부였고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구석에 외할머니가 쓰시던 헌 장롱이 하나 있었을까. 그리고 벽에는 괴종시계가 하나 걸려 있었다. 그 시계는 외할아버지가 남긴 거의 유일한 유물이자
외할머니가 평생을 두고 간직하던 물건이었다. 비록 남의 집 젖방살이를 하는 형편이지만 그것만은 결코 남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말하자면 외할머니의 숨겨진 자존심이었던 것이다. 시계는 날마다 멀리 서천 읍내에서 들려오는 낮 12시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 타종을 했을 것이다.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겨울밤, 우영이네 집 대숲에서 들리던 새소리도 잦아들고 사방이 고요해질 무렵 가끔 가작물 할머니네 쪽으로 난 창문 앞으로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는 곽든 마을 뒷동네 처마굴에 산다는 땜쟁이 아들의 목소리였다. 가끔은 곽든 마을로 와서 밥을 빌러 다니는 아이다. 말하자면 거지 아이였다. 아버지가 땜쟁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일감도 없고 또 병이 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아이가 밥을 빌어 아버지와 함께 먹고 산다고 했다. 곽듬 아이들은 그 아이만 보면 놀려댔다. 땜쟁이, 땜쟁이, 땜쟁이 아들. 더러는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아이들도 있었다. 한두 번은 나도 아이들을 따라 그렇게 그 아이를 놀린 일이 있기도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가 젖방살이 하는 우리 방문 앞에서 밥을 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뒷동네 사는 아이가 왔나 보다. 쯧쯧 어린 것이 날씨도 추운데. 외할머니는 작은 소리로 두렁거리다가 창호지 문에 대고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 얘야, 조금만 기다려라. 외할머니는 완순네 집 마당으로 열린 창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가 저녁에 먹다가만 찬밥을 대접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외할머니는 가작물 할머니네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아이의 그릇에 밥을 담아주었다. 얘야, 춥겠다. 얼른 집으로 가거라. 외할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건네주는 사이 차가운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아이가 떠나고 문을 닫은 뒤 외할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영주야,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단다. 나는 그때 다른 아이들과 함께 땜쟁이 아들을 놀린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나는 그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서늘한 가르침을 외할머니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그분은 나에게 첫 번째 인생의 스승이었다. 풋감 떨어질 때 감꽃이 피었다 지고 나면 그 자리에 가말이 열린다. 초록빛 구슬처럼 둥그스름한 모양의 열매다. 가말은 사람들 눈길을 피해 넓은 감 이파리 뒤에 숨어서 몸통을 키워간다. 풋감이다. 그러다가 어느 때쯤 되면 그 풋감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감나무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열매를 적당히 솎아내는 것이다. 군것질감이 부족한 아이들이 그 풋감을 버려둘 리 없다. 아주 작을 때는 몰라도 감나무 아래에 떨어진 가말의 크기가 제법 커지면 그 풋감들을 주워다가 군것질감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것은 나도 그랬다. 주워온 풋감을 조그만 단지에 넣고 물을 부어 우려냈다. 그러면 그럴듯한 군것질감이 되었다. 외할머니는 조그만 단지를 하나 건네주셨다. 질그릇 단지. 풋감을 우릴 때는 그냥 단지에 물을 넣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물에 된장을 한 숟가락 퍼서 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 불을 피우고 미지근한 부엌에 이마 부분 한 귀퉁이에 그 단지를 놓아 두어야 한다.
때로 외할머니가 물길러 가는 길에 풋감을 주어다 주시기도 했다. 아이들은 단지 안에 익어가는 풋감을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한다. 밖으로 놀러 나갔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제일 궁금한 것이 단지 안에 들어있는 풋감이다. 단지 뚜껑을 열고 풋감을 꺼내어 풋감의 아랫부분을 이로 깨물어 맛보는 것이다. 여전히 떫은 맛이면 다시 단지 속에 넣고 조금이라도 단맛이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제일 먼저 해보는 일이 감의 단물 우려내는 단지 뚜껑을 열고 감알들을 차례로 꺼내어 밑동을 깨물어 보는 일이다. 얘야, 그렇게 자발을 떨면 감이 익고 싶어도 익지 못하겠다. 외할머니가 나무라는 소리를 해도 나는 그런 말엔 귓등으로 듣고 하고 싶은 일을 내쳐 하곤 했다. 그날 아침에도 잠에서 깨어 속옷바람으로 부엌으로 나가 감알이 얼마나 익었나 확인해보고 들어와 늦잠을 자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처럼 내복이 따로 있고 팬티나 러닝셔츠가 따로 있을 때가 아니다. 대충 외할머니가 바느질로 해서 만들어준 속옷, 흔히는 어른들이 입다가 남긴 헌 옷을 줄여서 만든 옷이었을 것이다. 잠결에 무슨 소린가 들렸다. 방문 밖에서 외할머니와 또 한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 소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였다. 아, 아버지가 왔다. 나는 긴장해야만 했다. 아버지는 나와 19살 차이. 그때 내 나이가 집 나이로 쳐서 7살이었으니까 아버지는 26이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무뚝뚝하다. 무섭다. 자주 만난 기억도 없고 언제나 멀게 느껴지는 남자 어른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외갓집에 찾아온 것이다. 무슨 일일까? 밖에서 외할머니와 아버지가 나누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이 아침 대바람에 웬일인가? 아이를 데려가려고요. 데려다가 학교에 넣으려고요. 아니, 이 사람아, 이 동네엔 학교가 더 가깝지 않은가? 여기서 학교에 다니게 하면 되지. 그래도요, 시절이 뒤숭숭하니 집에 데려다가 학교에 다니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가? 그러면 아이와 아침밥이라도 먹고 가게. 먹는 둥 마는 둥 외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아버지와 마주 앉아서 먹었다. 그런 다음엔 외할머니가 챙겨주시는 옷가지 보퉁이를 옆구리에 끼고 외갓집 마을을 떠났다. 약간은 비탈져서 아래로 기울어진 길. 완순네 집 대문을 나와 나는 아버지를 따라 길을 걷고 있었다. 등 뒤로 외할머니의 눈길을 느끼면서 아버지가 무서워 차마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땅만 보며 걸었을 것이다. 조금씩 외갓집과 멀어지는 길. 울고 싶었지만 울지도 못했다. 내내 마음속으로 생각이 나는 건 기껏 우려만 놓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온 외갓집 그 젖방살이 부엌에 단지 속 풋감. 그 풋감을 외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 당신이 드셨을까? 버리셨을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릿하게 보랏빛 물감으로 물든다. 그것은 마치 가슴 속 청동 항아리 바닥에 가라앉은 유리구슬과 같다. 그립고 아쉽고 안타까운 느낌이 거기에 머문다. 흰 고무신 한 켤레. 언제부턴가 외할머니는 남자용 흰 고무신을 잘 보관하며 사셨다. 아마도 그건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된 뒤 외갓집에서 1년쯤 지낼 때 신었던 신발이었지 싶다. 외할머니는 그 신발을
토방 디딤돌 위에 나란히 놓아두고 사셨다. 처음에 나는 외할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알지 못했다. 나중에야 외할머니한테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상황을 파악해서 안 것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당신이 호신용으로 사용한 신발이었다. 신발이 호신용이 된다고? 그렇다. 외할머니는 하얀 남자 고무신 한 켤레를 당신의 경호원으로 고용해 살아오셨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가을에 집을 사서 살기 시작한 꼬작집은 대문이나 살인문은 고사하고 울타리조차 없는 집이었다. 그냥 난달 그대로였다. 게다가 홀몸으로 사는 외할머니는 얼마나 불안했을까. 생각 끝에 외할머니는 손자아이가 신다 버리고 간 흰 고무신을 애지중지 간직하면서 당신의 신발 옆에 나란히 놓아두고 사셨던 것이다. 신발이 어찌 사람을 지켜준단 말인가. 이 대목에서 나는 괜시리 마음이 아파진다. 외할머니의 길고도 쓰린 고독의 시간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한 번인가는 마을의 친구분 집에 마실을 갔다가 돌아와 방문을 여니 동네에 사는 남자 노인이 방 안에 우뚝 앉아있더라는 것이다. 더구나 그 남자 노인은 행실이 나쁘기로 소문났는데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 미리 와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쳐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려고 벗은 신발도 내버려 둔 채 다시 마실 갔던 집에 찾아가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온 적도 있다고 했다. 또 한 번인가는 부엌에 좀도둑이 들어온 일도 있었다고 한다. 추운 겨울밤 잠을 자고 있는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가 연신 나더라는 것이다. 무슨 소릴까? 귀를 기울이면 조금 그쳤다가 나고 그쳤다가 다시 나고 부엌에 쌀독에 있는 쌀을 훔치러 온 동네 좀도둑이 분명했다고 한다. 그때 외할머니는 혼자서 말을 주고받아 마치 손자인 내가 와 있는 것처럼 했다고 한다. 태주야, 일어나 봐. 밖에 누가 왔나 봐. 얘가 왜 이렇게 잠기가 어두워? 그러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멈추더니 부엌의 뒷문을 밀치고 좀도둑이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그 뒤로 외할머니는 남자용 하얀 고무신 한 켤레를 새로 하나 사다가 부엌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도 놓아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외할머니가 내가 오면 신고 다니라고 새로 흰 고무신을 사다 놓으셨구나 속으로 좋아하면서 그 신발을 신고 다녔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도 송구스러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